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문법과 관련된 기입형 기출사 해설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14학년도부터 기입형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2014학년도 5번이 기입형입니다. 이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의문의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의문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좀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동화나 이화나 뭐 중화 뭐 이런 이제 용어를 쓰면서 현상을 설명했는데 이와 별도로 교체 또는 대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첨가, 탈락, 축약, 요 현상에 중심에 두고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추세는 이제 이 밑에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하는 논리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또 이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표면형의 어떤 발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었고 보편적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요것이 교육과정 내부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첨가죠. 니은이 첨가되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니은이 니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치읓이 디귿으로 교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에서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A와 D는 첨가 현상이고, 그 다음 B, C, D는 교체 현상이다. 자, 요것을 이제 좀 물어봤던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지금은 너무나 보편적인 문제인데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좀 드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의문론 쪽에서 얘기했던 시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때는 좀 문제가 2014년도 문제는 좀 쉽다고 좀 평가를 받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절 이제 이게 문제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절, 관형절에서 관계관형절이라고 하는데 관계관형절은 이제 어떤 성분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앞에 오는 관형절, 는이라고 하는 또는 한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전성이 돼서 나온 관형절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내가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서 이 문장 안에 얘가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알았다. 중세 같았으면 목적어에서 오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는 그냥 성분이 생략되고 그게 수식받는 그 체험 자리에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의 관형절에서 뭐가 없는데요. 그것이 피수식어와 같군요. 그렇다면 일과 같은 유형에서는 관형절에서는 동일한 성분이 생략되는군요. 해서 여기서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동일한 성분이 생략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관형절의 가장 기본, 그죠? 가장 기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던 시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보시면 9번 있는데요. 요거는 좀 신선했어요. 요거는 좀 7번이 먼저 있군요. 요것도 너무 쉬웠죠.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있는데 최소 대립상하고 좀 구분되는 게 변이음이죠. 변이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놓였을 때 소리가 동일한 환경에 놓였을 때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요거를 상보적 분포라고 하죠. 오히려 2020학년도에는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음소로 처리하느냐라는 문제를 냈었어요. 그죠? 신기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종성과 초성에서 오는 이응과 히읗을 상보적 분포가 이rum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음소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보적 분포는 변이음, 최소대립상은 음소 이렇게 이제 구분했던 룰을 어긋나는 그런 현상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좀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평음, 격음, 격음에 이제 그 준하는 어떤 연구계음뿐만 아니라 양수음에도 있다. 뭐 양수음은 뭐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던 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갑시다. 9번을 가보시면 요거 좀 신선했어요. 요거는 좀 재밌었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었는데 왜 재밌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파생어
파생어라는 것은 이제 파생 접사를 기여하죠. 그러니까 파생 접사라는 건 이제 단어를 생산하는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성은 없지만 지 스스로 모양을 바꾸는 굴절 접사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얘네들은 단어를 생산하는 힘은 없습니다. 파생 접사는 단어를 생산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잡히다라든지 높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단어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장에서 성분의 생략이나 추가, 첨가를 요구, 목적어가 새로 추가되기도 하고요. 목적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동문과 사동문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생 접사라는 것은 어떤 품사를 전성해준다든지 새로운 단어를 이제 의미를 한정해줘서 단어를 형성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특이하게 피사동 접사 같은 경우는 문장의 어떤 통사 구조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품사가 어떻게 이제 어근의 품사와 동일한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여기는 이제 문장의 통사 구조가 아예 바뀌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특이하게 전미 파생어 중에서도 그것이 서술어 되는 문장 구조가, 문장의 통사 구조가 그 어근의 서술어가 되는 문장의 통사 구조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능동문과 주동문으로 쓰여서 뭐 자타동사로 그냥 쓰이고 있는데, 사동문으로 바뀌면 원래 자동사였던 것이 타동사가 바뀌면 타동사 되면서 목적어가 추가된다든지, 원래 타동사였는데 피동사로 바뀌면 원래는 목적어가 있었는데 사라지고 부사가 되고 자동사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근하고 다르게 바꿔버립니다. 아주 특이한 거죠. 그래서 좀 이제까지 이제 이제까지 봤던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재밌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요 이제 2015학년도죠. 보면은 4번 문제. 자, 다음에 발음 양상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얼핏 보면은 의문 현상을 이제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문 현상의 이 의문들끼리 음소라고 해야죠. 음소끼리 어떤 관계, 음소 관계를 놓고 설명한 것이 이제 음소 체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의문이란 말은 운소를 같이 포함하는 말인데, 운소는 엄밀히 말해서 체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인정되는 음소가 소리의 길이밖에 없기 때문에 음소 간의 관계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음이냐 모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음, 모음 또는 이제 요즘에는 반모음까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하나의 음소라고 보고, 음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음소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체계를 우리가 이제 조음 위치라고 하고요, 또 조음 방법이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의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런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요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1과 2에서 3에서 모두 적용되는 공통적으로 동화 현상에 속하는데, 그런데 이 동화 의문 현상은 무엇이 바뀌는 거냐?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응으로 바뀐다든지, 미음이 이응으로 바뀐다든지, 니은이 미음으로 바뀐다든지, 비읍이 기역으로 바뀐다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다든지,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다든지,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다든지,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조음 방법에서 얘가 지금 이제 비음이면 얘도 비음이죠. 비음인데, 얘네들이 보니까 같은 비음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는 이제 치조 계열의 비음이고, 옆으로 보면은 이제 연구 계열로 바뀝니다. 그렇죠? 연구 계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뭐 치조 계열이야. 치조 계열의 비음이야. 앞에는 양순 계열의 비읍이야. 앞에는 양순 계열, 다 양순이네요. 그래서 비읍이나 니은, 미음, 그리고 이제 비읍하고 기역은 둘 다 장애음입니다. 장애음이죠. 장애음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 것은 이제 같은 비음에서 자리를 이동하는데 얘는 장애음에서 자리를 이동하는데 비읍에서 기역 역시 양순음에서 영국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2번 사례 같은 경우는 모든 음운의 동일한 조음 방법에서 조음 위치가 이동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위를 보면은 위를 보시면 기역이 이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얘는 장애음인데 얘는 비음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둘 다 영국의 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음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둘 다 같은 조음 위치인데 뭐만 바뀐다는 거예요? 조음 방법이 바뀌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1에서 3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자 구지 같은 경우는 어떤가? 구지는 얘가 디귿이 지읒이 됐어요. 그죠? 얘도 티귿이 치읓이 됐어요. 얘도 티귿이 치읓이 됐죠. 얘도 보시면 티귿이 치읓이 됐어요. 요것은 기본적으로 치조 계열의 장애음이 구계음, 경구계음 장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음 방법은 동일한데 뭐만 바뀌었습니까? 조음 위치가 변경된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은 음운의 변동에서 무엇이 바뀐 거냐? 얘는 조음 방법이 바뀐 거고요. 나머지 2하고 3번은 조음 위치가 바뀐 거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음운 체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음소의 체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있는 이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되는데 문제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것과 더불어 형태소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절음 법칙이냐 뭐 연음 법칙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절음이 되면 형태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휘 형태소가 오면 기본적으로 분절음이 되어서 앞에 온 게 이제 불파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이 뒤에 오는 게 문법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되어 가지고 구계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답은 문법 형태소라고 쓰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실질 형태소다, 뭐 형식 형태소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문법 형태소라고 해서 어미, 뭐 조사 또는 이제 접사 이런 것들을 좀 문법 형태소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문법화라는 설명을 할 때 좀 중요하게 다가가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학자분들이 형식이란 말보다는 문법 형태소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문법 형태소라고 쓰는 것이 뭐 일반적인 지금의 현재에서는 트렌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도 참 재밌는데요. 요 문제는 뭔가를 재밌게 내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중세음문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가 나오고 료가 나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5계열이라고 하고 얘가 아계열이라고 하는데 음운사가 있을 때는 보통 이제 5계열이 오고 음운사가 없을 때는 아계열이 옵니다. 물론 이제 둘 다 1인칭이냐 3인칭이냐라고 하는 공통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운사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기 있네요. 어디. 그래서 얘는 5계열이 왔다는 것은 음운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걸 볼까요? 밑에 걸 보면 자, 어느라고 하는 음운사가 있습니다. 근데 가를 실현해서 아계열이 왔어요. 맞죠? 어미가 아계열이 왔어요. 여기는 이제 아계열이 왔습니다. 여기는 뭐 의문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5계열의 어떤 그 어미가 왔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있고 고 같은 게 왔었어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의문사가 뭐냐? 의문사는 이제 어니가 있죠. 어니가 이제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형 어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의문형 어미는 이제 5계열 이렇게 써야겠지만은 또 요구한 것이 구체적이었으면 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사가 있고 1인 3인칭에서 의문사가 있고 설명 의문일 때는 아계열이 아니라 5계열이 와야 된다. 요거를 그냥 쉽게 물었는데 좀 특이하게 물었죠? 좀 특이하게 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야 셔체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하야 셔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니까라고 해서 하야 셔체 실현됐을 때는 이런 형태가 보이기도 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는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2016학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016학년 향찰인데요. 향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 형태소하고 문법 형태소래. 문법 형태소하고 실질 형태소, 어휘 형태소가 좀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차, 훈차,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음운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달리가 됩니다. 네, 음운차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음차와 훈차가 어떤 일정한 좀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향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이련이에요. 이련이 14세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뭐 솔직히 향찰에 대한 전문가, 그러니까 정말 향찰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예, 써본 사람이 없어서 이련조차도 실제 신라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향찰이나 이런 문제는 잘 안 냅니다. 고대 국어에서 이제 뭐 출제를 하는 경향은 거의 없는데 유별났던 해요. 그래서 뭐 그냥 향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음차, 훈차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문법 형태소,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문법 형태소 어디냐, 문법 형태소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음차로 이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문법 형태소를 찾아라, 뭐 이렇게 이해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뭐 다음부터 또 나오겠냐, 그다음은 저는 솔직히 안 나온다 한 표인데, 자 보시면 밤들이 논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문법 형태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밤은 체언이고요. 들다가 용언인데 얘가 연철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놀다, 논이 다. 그런데 여기 요것도 이제 별도의 문법 형태였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어마럼이 아깝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지금 문법 형태소를 좀 찾아보니까 용언하고 이제 어간에 해당되는, 용언의 어간에 해당되는-거나 아니면 이제 체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제외시키면, 자 밤에 들다, 다 어떤 그 문법 형태가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놀다, 다니다. 자, 이렇게 뭐 행여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보면은 어근으로서 어휘 형태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지금 해당되는 문법 형태소는 요거 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문법 형태소로 보일 수 있고, 여기 요것도 문법 형태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는 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과 니은에 이제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죠. 사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뭐 자주 출몰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좀 재밌었어요. 그래도 요 문제는 요 문제 참 만드신 분이 좀 센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 현장에서 이제 보통 가르칠 때 좀 많이들 하는 것이 이 오불규칙이거든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오불규칙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생겨난 건데, 이전에는 이제 뭐 오가 보충법이다라고 이제 고용 교수님이 또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말론이나 이런 데 보면 보충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오가 특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오라는 놈이 대체적으로 이제 오는 게 이 주다라는 용언에 요청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건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가져다 준다라는 요청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건넨다라는 의미가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건네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다라고 하는 놈을 요청으로 받아들이면 특이하게 이제 달라 또는 다오라고 해서 오가 생겨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오라는 놈이 실제 구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뭐 줘라, 줘,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구어 형태에서는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는 거의 100%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고어냐 사어냐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없애버리려고 해도, 학자들이 이걸 없애버리려고 해도 실제 어느 정도는 거의 이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장에서 성문화 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특이하게 얘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불규칙으로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으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그걸 딱 비껴갔냐면, 야, 내가 불규칙인지 보충법인지는 안 물어볼 테니까 너 최소한 얘가 언제 쓰는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주다라는 용언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 높임의 등급에서 하십시오체부터 해체, 헤라체까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해체, 해요체까지 간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얘가 언제 나타나는 거 봤더니 헤라체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할 만한 게 뭐냐면 주어인데요. 주어는 다오와 같지 않습니다. 자, 주어는 하오체고요. 얘는
나에게 주오. 이건 하오체고요. 다오는 헤라체입니다. 자, 그래서 달라, 다오라고 하는 헤라체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라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가 뭔가 달라, 다오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의 헤라체라고 해서 오히려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표제어로 그냥 외우던 그런 문법 주의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원래 그 근간을 이루는 원리나 설명을,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께서 일반적인 학부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학부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에서 뭐가 불만이 씌어요. 그래서 그 불만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 또 학원가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주의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좀 약간 그걸 탐구식으로 바꾸는 그런 코드를 지금 상당히 출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어떤 1에서 10까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뭔가 하나씩 설명해주고 주입시켜서 시험을 좀 잘 보던 시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하나씩 차근차근 뭔가 좀 알아야 시험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그런 작업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업들을 좀 학부를 다니면서 좀 했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학부 때 공부했던 것을 조금 이제 탐구를 하기 위해서 종합을 하고 아우르고, 왜 교수들이 그렇게, 연구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제 입장에서는 재밌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참 문제 내시는 코드가 참 이런 문제 코드는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냥 불규칙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가보시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한동안 이 문제 때문에 한동안 우말론이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례가 우말론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말론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말론에 있는 사례를 그대로 써보셔가지고 한동안 또 학원까지,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2014년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말론이라는 책을 많이들 보시죠. 수험 준비해서 많이 보시는데,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말 문법론은 누락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인 건 맞는데 그 책이 메인 도서가 되기는 어렵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어쨌든 간에 얘가 좀 사례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행이라고 하는 거가 일찍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문장부사는 전체적으로 이제 자리 이동도 자유롭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자리 이동도 자유롭고 좀 뭔가 전체,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에 성분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오는 어떤 성분 또는 문장의 수식의 관계가 좀 명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리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자,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보면 부사는 부사인데, 얘는 이제 문장부사, 성분부사와 상관없이 부정부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특이하게 부사에는 부정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관형사에는 수관형사가 있다면 부사에는 부정부사라고 해서 특이한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성분부사냐 문장부사냐 뭐 이런 것도 수식의 범주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기능에 따라서는 부정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부정문의 의미는 부정의 역경을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자, 1번에 보면 장형의 부정 형식에서 안았다, 여기 안았다가 나와 있죠. 보조용언에 의해서 실현되는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조용어에 실현되다 보니까 다행히 동생은 집에 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일찍 집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부정 형식의 안 부정문으로 의미상 1-기억에서 다행히는 1-니은의 일찍과 달리 부정의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않았다라는 게 부정 영역이 이렇게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갑시다. 자, 동생이 안았다고 될 수 있고요. 집이 안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부정문의 중의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장 바깥에 있는 이제 문장 부사 같은 경우는 수식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갑니다. 범주 안에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찍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장의 부정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다행히가, 근데 이는 다행히가 일찍과 다르게 문장 부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분의 부사는 그 성분이 부정당했을 때 그 부정 영역이 들어가는데, 문장 부사 같은 경우는 전체 문장을 수식해주는 그런 범주기 때문에 뭐 굳이 그 문장
부정, 그러니까 다행이라는 그 부사가 안 왔다라는 부정 범위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장 모사하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못 읽게 했다라는 건데, 못 읽게 했다는 건데, 자, 못 읽게 했다는 것도 한번 봅시다. 자, 못이라고 하는 게 부정이에요. 여기는 이제 안 왔다라고 하는 보조용언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부사예요. 자, 부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뒤에 오는 어떤 그 서술어를 용언을 수식해 줘야 되는데, 재밌는 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예요. 예, 하나입니다. 용언이. 근데 여기는 지금 읽다와 하다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지금 연결되죠. 이걸 이제 장형사동이라고 하고, 얘를 단형사동이라고 하는데, 특히 장형사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용언이 보조 용언에 의해서 실현될 때 읽게 했다라고 했을 때 요것이 이제 사역주와 피사역주의 의미가 좀 분화가 되어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간접사동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피사동주, 그러니까 뭔가 사역을 받는 피사동주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걸로 봅니다. 반면에 단형사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의성을 좀 해결하는 것은 장형사동인데, 사실 이 용언 자체는 좀 특별해서 사실 읽혔다라고 해도 좀 유별난 건데, 또 읽혔다고 해도 읽다라고 하는 행동은 뭔가 강제로 엄마가 아이한테 읽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용어는 또 간접사동으로서 역할만 하는데, 뭐 어쨌든 교수가 뭐 출제를 하는 의도는 읽혔다라고 했을 때보다 읽게 했을 때가 훨씬 더 그 못이라는 부정 대상이 사동주가 아닌 피사동주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쓰실 수 있는 게 아이에게라고 하는 피사동주를 밝혀서든지 아니면 피사동주라고 밝혀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국한된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좀 그래요. 왜냐면 하필이면 왜 사례를 읽다라고 하셨는지, 읽다라고 하시면 간접사동이 더 가까운데,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책을 못 읽혔다라고 했을 때 이 못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머니의 행위를 또 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읽다 같은 용어는 또 간접사동에 더 가깝기 때문에 뭐 이것은 뭐 출제자의 의도를 최우선시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자, 슬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17학년도 거예요. 아마 2017학년 건데, 슬슬 이제 기입형에서도, 중세 파트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오우의 기능인데, 이 오우가 특수선언문함이라고 하죠. 지금 현대국어에는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요게 좀 사실 뜨거운 게 뭐냐면, 국어과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뭐 중세에 있었던 현상이니까 설명하지만,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왜 이딴 걸 가르치냐고 이제 비판하는 학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부의 시각에서요. 그래서 국어 내부에서, 야, 이미 지금 현재 국어에서는 쓰지도 않는 오후의 선어머너미를 뭐 한다고 가르치냐. 그러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외부의 시각에서 곱지가 않으니까 문법 내부에서 오히려 이거를 더 강화해버려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래서 오후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의 시각에서는 저딴 교육 내용을 왜 가르칩니까?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오히려 문법에서 국어사를 강조하는 문법 내부의 학자들은 왜 가르쳐야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청개구리 효과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시험이 잘 나와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세는 이제 인칭법하고 대상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인칭에 이제 화자가 나타났을 때 5가 나타난다. 여기도 보면은 내가 이제 보이죠. 내가 보여서 5가 나타난다는 건 뭐 당연히 아실 것 같고, 인칭법이죠.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대상법이라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 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관형어로서 역할을 하죠. 그럼 뒤에 앞에서 풀었던 관계절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관계절에서 그 성분의 생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분이 무슨 성분인가를 확실한 오우의 표지로 알 수 있었어요. 뭐 현대국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순이나 아니면 이제 그 문장을 재구조화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중세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우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오가 있고 여기는 오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뒤에 오는 놈이 보시다시피 금상이라고 나오는데, 금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얘가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오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의 생략일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가 아는 사실이다 했을 때라도 논이라고 했어야죠. 중세가 났으면. 왜냐면 목적어가 생략된 거니까. 그래서 오가 보입니다. 반면에 각시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각시가 주어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제의 답은 목적어냐 주어냐 그것만 쓰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우는 결국 대상법 인칭에서 1인칭이냐 또는 이제 이렇게 그 관계절에서 성분이 생략됐을 때 수식받는 그 성분이 무슨 성분이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왜 이게 중요하지? 왜 이거 뭐 이런 식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외더라고요, 의외.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요걸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재밌는 게 문법 내부하고요, 문법 외부에서 벌어지는 그 학자분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문법 내부는 가르쳐야 돼 그래야 되는데 문법만 제외한 외부의 모든 과목에서 왜 국어 내부에서도 국어 문법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거 왜 가르치는 건데? 라고 굉장히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법이 상당히 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요 문제 좀 참 신기한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현재 우리의 문법 어떤 현상으로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문법화라는 게 있어요. 문법화. 그러니까 문법화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걸 문법화라고 그래요. 뭐 이시 있어요. 이거 원래 중세는 상을 표시해줬죠. 완료상을 표시해주는데 얘가 이제 어느 시기 가면서 어시나 아시나 s로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축약이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이제 보조용언과 연결어미의 형태가 이제 축약된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 현대국어에 오면은 얘가 어시나 아시라고 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이제 어떤 보조용언에 해당되는 어떤 형태였는데 통사구조였죠. 통사구조에 해당되는 어떤 형태였는데 여기로 오면 얘가 아예 선어만 어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사구조였던 것이 아예 하나의 형태로 굳어진 거죠. 이렇게 실제로 중세로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그 국어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가르쳐야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교육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문법 내부에서 현대의 어떤 어형이나 형태를 이제 설명할 때는 현대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좁쌀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원래는 조하고 쌀이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왜 비읍이 생겨났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중세로 가보면 얘가 원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도자음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복합자음이라고 해서 이게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바살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쌀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바살 뭐 이렇게 읽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얘가 발음이 되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에 붙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자분들이 자꾸 이제 이런 식의 교육 내용을 출제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무래도 외부에서 이 문법을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문법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특히나 이 문법 교육 내부에서 제일 비판받는 게 중세 문법에 대한 공부거든요. 왜 사라진 문법을 옛날 문법을 가르치는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좀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교육과 내부에서는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좀 뭔가 통시적인 변화에서 그 어형이 변화된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요걸 좀 많이 물어봐요. 참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나무꾼 같은 거 봅시다. 나무는 나무에 꾼이 결합된 거예요. 주먹도 질이 결합된 거고 믿음도 결합된 거고 넓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지금 접사가 결합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밤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와 밤, 말과 소리, 손과 발, 얘는 이제 접사가 아니라 어근끼리 결합돼서 합성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되도록이라고 하는 거나 가진이라고 하는 거나 다른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원래 용언의 어간인데 거기에 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봅니다. 이때 물론 어미는 당연히 전성어미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 얘네들은 품사로 봤을 때는 용언에 해당됩니다. 뭐 품사로 봤을 때는 뭐 형용사나 동사의 용언의 어간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지금은 얘가 부사나 관형사로 쓰여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은 관형사형이나 부사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서술어 기능이 있는 서술어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장에서 관형사나 부사로 쓰여져요. 그래서 관형사나 부사가 됐다는 것은 얘가 어미와 용언의 어간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로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분명히 얘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된 용언의 활용형이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용언의 활용형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인지 하나로 굳어져서 다른
품사가 돼버려요. 그렇죠? 관형사나 부사와 같이 원래는 형용사나 동사였는데, 원래는 형용사나 동사와 같은 용언이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관형사나 부사가 돼버렸어요. 특이하죠? 요거는 이제 통시적인 설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좀 의미있게 봅니다. 그래서 품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쓰면은 답이 되겠네요. 좀 재밌었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트렌드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8학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우선은 2018학년도 기출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해서 좀 마무리 짓고, 2019와 2020은 추가로 나눠서 진행할까 합니다. 시간이 조금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좀 잘라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문제 푸는 사람 스킬인데, 자, 뭐라고 그러면 품사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자, 품사라는 것이 이제 사실 문법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문법적 기능이 문장 구조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 낸 건데, 이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 문제를 풀 때 아니가 부사는 부사인데 무슨 부사냐? 부정부사다. 이거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갖고 이제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쓴 사람 중에서 부정부사라고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부사라고 쓴 사람이 있을 것인데 싸웠어요. 근데 사실은 품사의 명칭을 쓰라고 했을 때는 그냥 부사라고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갖고 있는 구품사는 명사, 수사, 대명사, 부사, 관형사, 뭐 형용사, 그죠? 조사, 뭐 동사 이렇게 얘기하지 뭐 부정부사, 뭐 성상부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얘가 특이하게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원래는 부정부사로만 쓰여야 정상인데 뭐로도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니가 현대로 오면 얘가 이제 용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냐면 아니다가 나와요. 아니다가 옵니다. 자, 그러면 아니다의 반의 관계가 뭐냐? 이다예요. 예. 아니다의 반의 관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라 보시면 맞아요. 얘를 어떻게 설명? 얘는 서술격 조사예요. 지금 현재 국어에서, 문법에서, 교육 내에서요. 맞죠? 근데 얘는 지금 형용사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활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활용이 일어나는데 이제 학자의 관점인데 서술격 조사와 형용사라고 하는 두 개의 품사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사고 하나는 형용사라는 얘기인데 이게 서로 반의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품사는 서로 전혀 다른데 또 반의 관계.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최근에 와서는 얘를 형용사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다와 아니다가 확실하게 같은 형용사 품사에서 반의 관계를 성립한다는 설명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와서 형용사로 좀 얘를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쪽에서 특히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보수적으로 우리의 지금 현재 학교 문법 내부에서는 얘를 서술격 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니를 명사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를 명사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니에 이다가 붙어있는 꼴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명사에 이다가 붙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전체적으로 서술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봐버리면 나중에 이가 생략되어서 이가 잘 떨어져 나가니까 뭐 철수이다인데 철수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떨어져 나간다고 보면 얘가 지금 이런 형태가 됐다. 그래서 반의관계가 원래는 서술격 조사인데 얘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또 가능해져요.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간의 논란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축에서 중액에서 아니가 명사라고 이제 인정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다가 형용사로 취급을 해버리면 뭐 아니가 명사이든 만이든 뭐 관계가 없지만 그 현대문법의 내부에서 문제지만 통식으로 봤을 때는 아니가 명사였던 걸, 그러니까 아니가 부정이 될 때는 아니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대에 와서 굳어진 것 뿐이지, 형용사로 굳어진 것 뿐이지 원래 15세기로 가보면 이다와 아니이다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그런 설명적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로 인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조사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죠. 체언이겠죠. 조사하고 결합됐으니까. 반면 얘네들은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뒤에 오는 용어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부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명사냐 부사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나아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부사 명사라고 쓰시면 되는데, 뭐 앞으로도 그래요. 뭐 조사를 써야 돼, 품사를 쓰라고 하면 조사라고 쓰면 돼요. 뭐 보조사라고 써야 될지 부사기초사를 써야 될지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조사라고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품사의 명칭을 쓰라고 했을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따가 이거 수능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따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예, 요 놈이 있는데 요 놈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상을 설명할 때는 진행상이라는 게 있고 완료상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옛날에 미래상이라는 것도 있었고 예, 예,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을 설명하는 학자에 따라서 더 파생을 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크게 두 가지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진행과 완료상을 놓고 봤는데, 자, 어떤 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고 어떤 건 끝났다는 얘기인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진행은 되지 않는데 이 상태 그대로 지속된다라는 상태 지속상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네. 여기에 또 이제 뭐 9번 교수님이라든지 5번 교수님 무말론이나 이런 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태 지속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미래상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 거의 없고, 그래서 상태 지속상. 그럼 상태 지속상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아직은 좀 보편되지 않지만 지금 국립국어원이라든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얘가 지금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 나냐면 동작의 끝난 동작의 결과가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어필한 거예요. 내지는 못하고 출제를 하지는 못하고 언급을 해줬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 지속상이라는 것도 또 결과 지속상, 또 상태 지속상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말론 같은 경우는 얘가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따를 보조 형용사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만 문법론 같은 책에서는 보조 형용사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얘를 보조 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떤 책을 보는가에 따라서 출제자의 여파에 따라서는 어떤 책을 봤을 때 오히려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다원적인 출제자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고영근 교수님이 어떤 한쪽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강의할 때는 항상 그 수강생분들한테 저는 국어학적 관점부터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좀 진행하는데요. 자, 그래서 일에서는 대체적으로 어시 나오면 아까 얘기했죠. 얘가 완료를 드러내죠. 원래 중세에는 얘가 어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완료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진행이 되는데 특이하게 얘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면서도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상태 지속상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완료와 진행이 답인데 교수님은 사실은 상태 지속상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16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2019하고 2020은 제가 뭐 조금 시간을 좀 격차를 두고 하나 더 추가로 간단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학년도 기입형 문제까지 풀어보는 걸로 해서 문법 기입형 해설 강의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예.